자, 오늘은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우리가 이합주의 총론을 받고 오늘은 계약 강론. 자, 교재는 매매 오른쪽 151페이지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하고 주택 조금 들어갈게요. 자, 매매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 계약은 성립. 매매 교환 임대차 똑같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매매 대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대금. 만약 금전 아닌 재산권이다. 그럼 매매가 아닌 교환으로 가버려. 교환.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노란색은 반드시 하시고. 자, 매매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계약금하고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두 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환매, 세 번째가 환매, 나머지 뭐 법조문, 일방약 그 정도.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담보책임 이 두 개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 계약금 들어가기 전에 일방약은 먼저 일방약의 개념, 예약, 미리 한 계약이다.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우리 지금 채권법 하고 있어요. 계약법은. 그래서 일방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하면 맞는 지문, 예약은 미리 한 계약. 그중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채권계약이죠. 예약 걸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자, 예약 완결권, 형성권입니다. 자, 일방예약이 뭐냐? 갑과 을 두 사람 중 어느 한쪽만이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갖고 있어요. 두 놈 중 일방만이. 그래서 일방예약이라고 하고,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걸 매매 완결 의사표시라고 하죠.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게 매매 완결권 행사라고 하죠. 완결 의사표시하면 형성. 바로 본매매계약 체결 효력이 생긴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완결 의사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본매매계약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맞는 지문. 자, 일방예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요. 제척기간. 기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완결권 행사 기간을. 1년 안에 완결권, 만약 얘가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다면 매수인이 1년 안에 합시다.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특별히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기간을 정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해야 될 거고, 만약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먼저 법조문. 상대방 갑은 완결권 행사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볼 수 있다. 최고. 그러면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연락이 없죠.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항상 최고 물어봤는데 연락이 없죠. 그러면 추인 거절, 수익 거절,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세트예요, 세트. 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형성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10년. 10년 안에 해줘야 돼요. 따라서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완결권은 행사해라. 만약 10년이라는 이 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무조건 완결권은 소멸. 이게 넘버원이죠.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다.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제척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소수로 가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비록 제척기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꼬셔요.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난쳐요. 안 그래요. 이놈이 먼저 인도받았다도 상관없어요. 10년 안에 해줘야지. 10년이 지나면 설사 인도받아 상태라도 무조건 소멸. 무조건. 그래서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얄짤 없습니다. 중간에 보지도 마요. 여러분 꼬시는 함정 지문이니까 소수로 가서 10년이 지났어. 제척기간이 지났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로가 무조건 소수는 소멸한다.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꼭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직권조사할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소송 들어가면 항상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하죠. 그게 99%. 그런데 딱 1% 예외가 제척기간 도가 여부예요. 그럼 우리 총칙에서 취소권도 행사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자, 총칙으로 갑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취소해 줘야 돼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취소해 줘야 돼. 똑같죠. 3년 또는 10년이 지났다. 무조건 취소권 소멸하는 거예요.
얄짤없죠. 이것도 제척기간 마찬가지. 제척기간이니까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이다.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약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예약 걸어놓고 이놈이 팔아 제끼면 나중에 못 가져오죠. 그래서 가등기로 내 채권 보존할 수 있다. 지금 채권이에요, 채권. 자, 일방예약은 이 정도 보고, 그 일방예약 가장 중요한 건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다. 무조건 소멸.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요. 제척기간이 지났다. 무조건 소멸. 이놈이 계속 정답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죠. 민법은 정답쯤이 정해져 있어요. 60점까지는. 그 정답지문만 실수하지 않으면 60점 평균 점수 딱 나와요. 그다음 몇 개는 좀 더 공부해서 올려버리면 그럼 60점대 후반 안정권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금입니다. 자, 계약금은 아주 잘 나옵니다. 매수인이 통상 계약금을 걸겠죠. 보통 우리 10% 걸어요. 10%. 그럼 5천만 원 계약금을 걸었다. 자, 계약금 계약의 성질. 반드시 계약금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약속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 아닌 요물. 5번 나왔어. 계약금은 낙성이 아닌 요물이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요물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계약금하고 현상광고. 계약금하고 현상광고. 이 두 놈만 요물이고 다른 어떤 것도 요물이다 하면 다 X지문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걸어야 계약금 계약이 비로소 성립하니까 계약금은 요물이다. 두 번째, 매매가 있으니까 계약금을 걸겠죠.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주종에 관계 있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이 두 개가 10번 나왔어요. 10번. 따라서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죽어요. 그래서 이 지문.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효력을 잃는다. 부종성이죠. 그래서 매매가 주인이니까 주된 계약,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매매가 주, 환매트 계약도 종 같이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면서 환매트 계약을 거는 거예요.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있어야 계약금, 환매트 계약이 태어나는 거예요.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 매매가 주, 환매트 계약도 종. 따라서 두 지문이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 환매트 계약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겠죠. 자, 두 번째. 계약금은 꼭 매매계약 5월 1일 날 계약 체결할 때 줘야 되는 건 아니다. 며칠 후 걸어도 된다. 이 말을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외우는 거예요.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돼. 며칠 후 걸어도 돼. 이 말을 꼭 매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걸 필요는 없다.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비교죠. 환동이 환매트 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걸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환동이. 하지만 계동이라고 제가 한 적은 없어.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죽어라고 1년 동안 환동이만 외쳤지 계동이는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환매트 계약은 동시에. 하지만 계약금은 아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 안 헷갈려 나중에. 자, 대본 판례.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우리 나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 일단 1,000만 원 주고 4천만 원은 며칠 안에 꼭 줄게. 이게 바로 계약금 일부 지급 사건이에요. 그러면 대본 판례 원문 그대로 나와요. 매도인 갑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았다. 그러면 읽으면서 바로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이 판례니까.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았다. 자, 1,000만 원 받은 갑이 마음이 변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계약금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지가 을로부터 일부 금액인 1,000만 원의 2배, 100, 2천만 원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이 판례가. 그래서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실제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1,000만 원에 2배, 2천만 원 주면서 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일부 받은 경우 동그라미 빵하고 그 일부 받은 금액의 100,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금 해지 기준되는 금액은 일부가 아닌 원래 주기로 한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다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이 아예 성립조차 안 해요. 그래서 일부 받은 걸로는 계약금 해지가 안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계약금 전부가 들어와야 계약금 계약은 성립한다. 이걸 엎어요. 계약금 전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이 전부 들어와야지 일부 들어와서는 계약금 계약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받은 금액 1,000만 원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 나오면 2판례 원문 그대로 나오니까 일부 2판례구나. 일부 받은 금액에 2배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자, 계약금 걸려 있으면 매매 계약이 있겠네요. 증거로서 작동된다. 이걸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해약금으로서의 성질. 그러면 계약금을 걸면 이 계약금에 따른 어떤 기능이 있느냐? 대표가 우리 법조문에서 규정된 이 매매 계약을 해제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계약금 대신 계약금 손해 보면서. 그래서 원래 계약은 준수돼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제 좀 못 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법이 법정 해제권을 주는 거고, 당사자가 약정 사유 그게 발생했을 때 약정 해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합의하에 해제하는 거고, 함부로 해제가 안 돼요. 이제 해제할 수 있는 힘이 계약금 걸 때 줘요. 그래서 계약금의 가장 중요한 기능,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교부자겠죠. 교부자 을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받은 수령자 매도인이겠죠. 5천만 원 받은 얘는 받은 을돈 5천에 지돈 5천 보태서 100, 1억 주면서 이 매매 계약을 쫑 내는 거예요. 계약금 손해보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 이걸 해약금이라고 하고, 시기 제한이 있죠. 어느 한쪽에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가 가능해요. 이행 착수 전에만. 그래서 어느 갑이든 을이든 어느 한 놈이 조금이라도 중도금 10원 던져주고 갔다. 그러면 해제할 수 없어요. 내가 매수인이다. 그럼 중도금 날짜 한 달 후죠? 2달 후죠? 절대로 상대방이 해제를 하는 걸 나는 허용하잖아. 그러면 10원 주고 와. 호주머니에 몰래 주면 또 그건 수령이 아니야. 100원 드릴게요. 100원 주면 반 맞아. 돈백 미리 넣어줘요. 해제를 원하지 않으면. 중도금 일부 들어가도 중도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행 철수할 때까지만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백상환하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이라고 하고, 자, 지문. 따라서 우리 법조문이 매매 계약을,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힘.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따로 특약을 안 걸어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하면 맞는 지문 5-6번 나왔어요. 어떻게 장난치느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추정한다. 좀 이따 배울 위약금으로 추정한다. X예요. 뭘로 추정해요? 해약금.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그러면 매도인 갑이 해지할 거예요. 매도인 갑은 계약금 100, 2배 이행 제공하면서 이 매매계약 해지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쏩니다. 그냥 매매계약 해지합니다. 안 되죠. 2배 주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자, 그러면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는 2배, 100을 이행 제공하면서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쏠 건데, 자, 얘는 아파트 값이 막 오르니까 계약금 지돈 5천 손해보면서 1억 던지면서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을은 아파트가 오르니까 해지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갑이 1억 주고 해지하려니까 을이 도망다닌 사건이에요. 안 봐도. 매수인이 이 경우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 갑이 법원 가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행 제공하면서 저 해지할 거예요. 우리 안 받으면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갖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정답지. 그래서 반드시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장난치죠. 공탁해야 된다. X.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우는 거예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뱉어버려. 외워져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해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행 착수했다. 그렇다면 서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행 착수가 뭐냐?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이 5글자죠.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 5글자가 뜨면 중도금 지급 안 됩니다. 이행착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5글자 보이면 중도금이 들어왔어? 안 돼. 해지할 수 없다. 자,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중도금 날짜 돼야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미리 줘도 기한익 상실이나 포기하고 미리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이행기일 전에 중도금 들어와도 중도금 들어왔죠? 매도인은 중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지할 수는 없다. 무조건 중도금 지급 5글자만 보이면 소수로는 고정돼 있어요.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중도금 지급 이 5글자만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해지할 수 있는 판례들이에요. 첫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했죠. 관할관청부터 허가가 나왔어요. 허가 떨어졌어요. 자, 이 허가는 이행착수 아닙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허가가 나왔어도 아직 중도금 안 들어왔죠? 중도금 지급이라는 5글자가 없죠? 그럼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훈련해요. 허가라는 단어가 보여. 해지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외워요. 허가라는 단어는 해지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이 돈을 안 줘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라는 2글자가 보여. 소송도 이행착수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뭐다?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 중도금 지급이라는 5글자만 없으면 어느 것도 이행착수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착수 전이기 때문에 소수는 해지할 수 있다. 자, 이행준비. 이행준비도 아직 준비지 착수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또 해지할 수 있다. 결국 계약금 계약 지문에서 이 매매계약을 갑이든 을이든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지문이 뜨면 중도금 지급 이 5글자가 있으면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이 5글자가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 대표 가장 많이 나온 게 허가죠. 허가가 나왔다. 허가 받았다. 해지할 수 있다. 소송 제기했다. 해지할 수 있다. 이행준비만 했다. 해지할 수 있다. 오로지 해지할 수 없는 건 중도금 지급. 이 5글자만 보이지 않으면 이 매매계약 서로서로 다 해지할 수 있다. 여기가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래서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서로서로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지했습니다. 계약금 해제 효과. 자, 서로서로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는 가능해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야겠죠. 따라서 원상 회복 의무 이딴 거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 회복할 게 없으니까. 원래 해제는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 이 매매계 해제했으니까. 하지만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게 있으면 계약금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받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자, 2번째. 이놈이 더 중요하죠. 갑이든 을이든 계약금 손해보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네가 계약금 해제한 바람에 나 손해가 생겼어. 너 손해배상해. 너 채무불이행이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채무불이행 아니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아니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결국 합의해제든 합의해제가 엄청 나오죠. 넘버원. 합의하에 해제하든 계약금 걸어서 계약금에 따른 매매계약 계약금 해제든 이 2개가 나오면 절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죠. 해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니까 그 효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합의해제든 계약금 해제든 채무불이행 없죠. 합의하에 쪽냈고 계약금 걸어놔서 우리 법 조문에 따라 해제를 했고 그래서 합의해제, 계약금 해제 이 동네에서는 절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원상회복 의무 문제 발생하지 않아. 이유 받은 게 없어. 2번째. 채무불이행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밀규정. 계약 성립부터 임대차 있다 볼 부속물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임의규정. 임의규정이 뭐예요?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 유효. 따라서 계약금 그러면 매매계 해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계약금 해제권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지문 하나.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계약금, 해제권 행사, 배제 특약은 유효. 그래서 항상 특약, 유효. 배제할 수 있다. 세트. 계약법의 세트. 자, 그러면 계약금 다 간 거예요. 자, 해약금을 받고 이제 마지막 위약금. 해약금하고 위약금하고 처음에는 구별을 잘 못 하십니다. 당연해요. 왜? 여러분들 초짜니까. 법 공부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 구별하겠어요. 근데 자꾸 구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이해 안 된 상태에서도 맞출 수는 있어요. 막 외워버리면 되니까. 자, 위약금이 뭐냐? 위약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해약금은 뭐냐? 채무불이행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약금 손해보면서 계약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계약금 손해보면서. 하지만 위약금은 뭐냐?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계약 위반. 갑이든 을이든 이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비로소 문제돼요.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위약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금 5천만 원을 걸면서 이렇게 특약을 걸어요. 만약 네가 계약 채무불이행하면, 즉 소유권 안 주면 네가 받은 내 돈 5천에 네 돈 5천 보태서 1억 주는 거야. 특약. 또 매수인 네가 만약 잔금 안 줘서 채무불이행하면 갑한테 준 5천만 원은 갑이 먹는 거야. 이렇게 특약을 걸어놔야 돼요. 즉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그 너는 상대방한테 계약금 상당액을 뺏긴다.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 시 상대방한테 뺏기기로 하는 특약이에요.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법조문은 어느 한 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을 상대방이 뺐습니다라는 법조문이 없어요. 우리 법조문은 무슨 조문만 있어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 법조문만 있죠. 따라서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법조문에 따라 나온 제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 나한테 뺏기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상대방 채무불이행 시 뺏으려면 반드시 매매계약할 때 채무불이행하면 나한테 뺏기는 겁니다 라고 특약을 걸어놔야 돼요. 따라서 이 특약을 걸어놓지 않으면 비록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뺏을 수는 없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뺏으려면 반드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위약금 특약이 있어라. 그래서 일단 개념, 위약금의 개념이에요. 어느 한 놈이 채무불이행, 계약을 위반하면 만약 받은 놈 수령자는 갑이겠죠. 네가 위반했어? 그러면 너는 2배 1억 주는 거야, 을한테. 교부자 네가 채무불이행했어? 그러면 너는 갑한테 준 계약금 포기하는 거야. 즉 갑이 먹는 거야 라는 특약을 걸어놔야 돼요.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특약의 개념이에요. 위약금 특약은 뭐다? 어느 한 놈이 채무불이행하면 그 놈은 계약금 상내 상대방에 뺏기기로 하는 약정. 이게 위약금 약정, 위약금 특약이라 해요. 손해배상조로 뺏기는 거예요. 손해배상조로 뺏는 거고. 왜냐하면 채무불이행 발생하면 우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손해가 없어요. 거의 현실에서는. 손해는 시가 상승이 일어나야 돼요. 시가 하락이 일어나거나 어느 한쪽에. 근데 현실에는 부동산 가격이 보통 부동산이 3달 길어봤자 뭐 5달 안에 이루어지는데 3달, 5달 시가가 형성이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항상 채무불이행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죠. 현실은 손해가 없어요. 그래 입증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이거예요. 계약금을 손해배상조로 내가 뺏어야겠다, 상대방한테. 그래서 위약금 동네에서만 계약금이 뭐 손해배상조 성질이 간다, 뭐 그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조로 뺏는 거예요.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을 뺏는 특약. 이게 위약금 특약. 따라서 시험 지문이 이게 나와요. 이건 개념이고. 만약 매수인 을이 계약 위반했죠. 채무불이행. 즉 잔금을 안 줬어.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를 한 거. 이건 법정 해제예요. 채무불이행이 나오고 해제가 나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법이 정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가 아니에요. 자, 매수인 을이 채무불이행을 하니까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로 계약을 날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할 때 을이 잔금을 안 줘서 갑이 이 매매를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정 해제에서는 해제하고 손해 있다면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정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손해도 없고 입증도 하기 힘들다겠죠. 그때 매매계약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지가 을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뺏는 거예요. 너 위약했으니까 내가 뺏는 거야. 그런데 계약할 때 위약금 특약이 없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 위약금 특약이 없었다. 그러면 을로부터 받는 5천만 원 뺏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었다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이 매도인 갑한테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했을 때 뺏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지문 속에서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돼. 위약금 특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따라 소수로가 결정돼요.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한테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위약금 특약이 없는 걸로 나오죠. 우리 시험은. 위약금 특약이 있는 지문 안 떠요. 그러니까 이 오면 그대로 익숙해지라는 얘기예요. 비록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5천만 원이 매도인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갑은 5천만 원은 돌려주고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이 지문도 있어. 지문이 두 개로 나와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지. 계약금 5천만 원 손해배상죄로 뺏을 수는 없다. 이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니까. 여기 중간만 딱 확인하면 돼요.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계속 5번씩. 이해가 안 돼도 5번씩 반복하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요.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위약금 특약이 없는 한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뺏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약금이 가장 중요하고 위약금은 두 번째만 정확히 해주면 돼요. 자, 매매 계약할 때 혹시 비용이 발생한다. 쌍방, 갑과 을이 균분부담. 이렇게 정확히 균분부담. 자, 이제 문제 하나 봅니다. 계약금 문제예요. 계약금 문제. 자, 한번 풀어봐요. 갑은 을 소유 토지를 3억에 매수. 항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소유자가 왼쪽으로 가요. 을 소유 토지를 갑이 매수했죠. 그럼 소유자가 항상 왼쪽이니까 을, 갑이 될 거예요. 자, 3억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왼쪽 놈 매도인 을한테 이렇게 줬겠죠. 자, 입금했다. 여기서 계약금이 성립했다. 그 말이에요. 어찌됐든 뭐 당연히 나온 문제겠지. 계약금 사례 문제구나. 이렇게 감 잡으시고. 틀린 것은. 그러면 을갑만 그리면 돼요. 을갑. 왼쪽 놈이 매도인일 거고 오른쪽 놈은 매수인이 될. 그림 보면서 갑과 을의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다. 그렇지. 계약금은 요물이다. 맞네. 이렇게. 2번.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그렇지.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맞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맞아, 맞아. 3번. 만약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이고 그럼 그 팔래요. 허가 팔래. 자, 갑과 을이 이행 착수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면 오른쪽 갑은 3천만 원 포기하면서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를 해결하는 거 일단 읽고. 그래, 허가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 빵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문이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 5글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허가라는 단어만 보이죠. 그러면 허가라는 단어만 보이고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중도금 안 들어온 거야. 따라서 허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자, 4번. 아니, 답이 안 나왔어. 을한테 지급된 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볼 수는 없다. 물음표. 5번. 을이 갑에게 6천만 원, 3천만 원 2배, 6천만 원 2배 주면서 계약 해지하려는 경우 오른쪽 갑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 왼쪽 을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다. 떴죠? 상대방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 공탁해야 노액수 이렇게.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시험도 이놈이 정답 지문이고 다른 시험도 정답 지문으로 나와요. 이상하게 이 지문을 정답 지문 많이 하더라고. 어떻게 정답 지문 하는데 그래서 해야 된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장난치면서 정답 지문 우리 시험도 그랬어.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요물이다. 종된 계약이다. 복습. 그 다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허가라는 단어만 있구나.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소송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허가, 소송. 중도금 지급 없어. 그러면 그때만 해제 못하니까 여기는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이것도 정답 지문이야. 우리 시험에서. 장난쳐요. 그 다음
4번, 이딴 건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 무슨 얘기일까? 매도인한테 지급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는 볼 수 없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손해배상 나면 동네가 뭐다? 위약금 동네야. 위약금 동네. 계약금에서 손해배상 네 글자가 뜨면 무슨 동네? 위약금. 자,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볼 수는 없다. 맞는지 뭐. 위약금은 특약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나오면 위약금 동네니까 특약을 걸지 않는 한 못 뺐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건 그냥 물음표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정답 질문 받지 절대 여기다 정답 질문을 받지 않아요. 왜? 우리 손해배상액 예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닌 데는 정답지 안 박아요. 그래서 이런 건 물음표 마음대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연물이다. 그렇지. 계약금이지. 그렇지. 허가 해줄 수 있지. 그렇지. 공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정답. 나 외웠어.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에서 내가 OX를 고를 생각해야지. 양을 늘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강조한 데서만 내 걸로 만들었으면 다 풀려요, 진짜. 대신 물음표를 잘 하셔야 돼. 우리 본 시험은 항상 첫 기출이 25개나 나와요. 산재대에서 40문제. 중간중간 물음표를 만난다, 안 만난다. 내가 여기 학원 1등이어도 물음표가 30개 넘게 나와요. 중간중간. 그중 이 물음표를 2개 해버리면 난이도 상이 돼요. 난이도 상이 틀리라고 내는 건 물음표가 2개 나올 거고 나머지는 물음표는 나오지만 정답을 우리 공부한 데 박아놔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음표는 나온다. 내가 여기 1등이어도 저도 물음표가 나와요. 저도 교수도. 왜? 해마다 우리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저도 물음표가 나온다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상관없어. 다른 데 정답이 있으면 맞추는 거고 다른 데 정답 없으면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틀리라고. 교수 40문제 다 맞춘다? 못 맞춰요. 저희 한두 문제 틀려. 교수도 해마다. 특히 공법한 4문제씩 틀릴걸? 교수들도. 다른 과목은 한두 문제 헷갈려. 왜? 교재에 없는 내용이니까. 교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8문제 정도는 틀려야 되지. 그래서 항상 실수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에서 실수하지 않고 그래. 맞아. 너 X야. 이 작업만 하면 60점에서 70점대 나온다는 얘기 아셨죠?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자. 그게 중요해요. 계속 중심 잡고 연물이다. 계약금으로 추정한다. 허가가 나왔구나.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구나.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소송이란 단어만 보이고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구나.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 이렇게 5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문을 통해서. 중심 잡고 있다 없다. 민법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 5번. 자, 그다음에 효력, 매도인의 의무.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부동산도 팔아제낄 수 있다.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따라서 현재 내 거 아니어도 팔 수 있는데 만약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준다. 그때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해요. 전부 타인 권리. 자, 매수인 대금 지급 의무. 이 법조문 그대로 가장 중요한 건 과실귀속에 관한 이 법조문이에요. 자, 얘들은 흘러갑니다. 당사자 어느 한쪽에 의무행, 기한, 날짜가 있다면 상대방 의무행도 같은 날짜 있는 걸로 동일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그대로 맞는 지문. 동일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동일기한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장난친 적도 있어. 추정을 본다. 찌꺼하죠? 찌꺼해. 동일기한 있는 걸로 그래서 한번 힘줘. 추정한다. 동일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자,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돈 주기로 했죠. 그러면 그대로 드래그.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자, 가장 중요한 거 과실귀속.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목적물 인도하기 전이라면 갑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과실은 왼쪽 매도인 인도전.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이놈이 정답지문이에요. 진짜. 정답지문은 제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 판례. 아직 인도 전이라 하더라도 무슨 단어가 떠요? 매매 대금이 완제됐다면 이 단어가 뜨면 키는 넘겨주기 전인데 매매대 5억이 다 들어왔죠. 그러면 과실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 과실 오른쪽 매수인에게 귀속 이렇게 매수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인도전은 매도인이죠. 그런데 무슨 단어가 떠버렸어? 인도전이지만 매매 대금이 다 들어왔구나. 이 단어가 뜬 수가 여기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대금이 다 들어왔다고 돈이 들어오면 과실 오른쪽으로 보내라. 세트죠. 오면 나는 보내줘야 돼. 내가 두 개 다 먹으면 도둑놈이 되는 거지, 갑이. 그래서 대금이 들어왔어? 과실은 오른쪽 매수인한테 귀속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답지. 이거 하나를 정확히 하시. 인도전이라도 대금이 완제, 매매 대금이 다 들어왔어. 모두 지급, 이래 한글로도 나와요. 완제로도 나오고, 돈이 다 들어왔다고, 그러면 아직 인도전이지만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제 그림상 오른쪽이 누구예요? 매수인이지, 매수인. 정확히 하면 돼요. 자, 대금 지급기한이 특별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매수인들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해라. 이것도 똑같아요. 목적물이 나한테 왔죠, 을한테. 그러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목적물 인도받으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지급해라. 똑같아요. 대금이 들어오면 과실을 오른쪽 매수인으로 보내고, 건물이 오면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지급하고. 법점은 오케이. 누군가 내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한 놈이 있어. 그러면 매수인은 당연히 갑 어떻게 된 거예요? 제 거래요. 나는 불안하겠죠. 매수인 입장에서. 그때 나는 갑, 나 해결될 때까지 대금 못 줍니다.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 느끼면 돼. 느껴졌죠? 누군가 직거래. 그럼 나는 매수인으로서 불안하겠죠? 갑한테 샀는데 저놈이 직거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다. 가장 안 중요해요. 가장. 그래서 법점은 그대로 나오고 얘는 정답 지문이니까 과실 귀속에 관한 법점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인도. 자, 이제 담보책임 가는 거야. 담보책임. 매매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죠. 담보책임. 내용도 많아요.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 가장 중요한 건 권리의 하자. 자, 그러면 권리의 문제가 있죠. 타인 권리 매매가 대표죠. 소유권을 못 넘겨주죠. 권리의 하자. 두 번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죠. 건물 샀는데 누수, 균열. 이 물건 자체 하자를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여서 하자 담보책임. 6글자 하자 담보책임이 나오면 동네는 물건 누수균열이에요. 자, 마지막. 내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 경매 목적물에 문제가 있더라. 경매에서 경락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경매 담보책임. 동네는 세 군데고 가장 중요한 건 권리하자. 자, 매도인 갑의 을에 대한 담보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뭐 이딴 것도 있어요.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 없어도 무조건 매도인은 책임져라. 자, 우리 시험범위에서 무과실 책임은 딱 두 군데예요. 총칙에 한 군데 있어. 총칙에 무과실 책임이 한 군데 나와요. 어딜까? 총칙에 무과실 책임이 어디에 있어 나올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 왜? 초짜니까. 우리는 객관식 시험 보는 거지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 우리는 나온 지문에서 OX만 골라내면 되지 이걸 뭘 책임 어디에요?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OX만 골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답을 듣기를 원해서 NO. 그냥 한번 던져주고 제가 답할 거야.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 자, 갑을병, 을이 무권 대리이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제3자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진다. 스스로는 무조건 책임진다. 거기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 무과실제 하나도 안 중요해. 선생님 또 한번 흘러간 식으로 나왔으니까. 무권 대리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을의 병에 대한 책임은 잘못 없어도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진다. 제3자한테 사기당해서 을은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책임진다. 과실 없어도 책임진다. 무권 대리는 무조건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 지문도 있고요. 자, 그러면 권리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권리하자. 여기는 동네 5군데를 제가 먼저 외우라고 했어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네 번째, 영위권 제한, 저당권 행사. 그래서 리듬 있게 2, 1, 2
전부 다인 권리, 일부 다인 권리, 잠깐 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잠깐 쉬고, 영인권 제한, 저당권 행사, 이렇게. 투, 원, 투로 전, 일, 수, 용, 저, 이렇게 해도 돼요. 전, 일, 수, 용, 저. 그럼 5군데 나열됐고, 자, 매수인들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담보책임 내용이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느냐, 이거 구별하는 거. 이게 권리하자 담보책임의 90%예요. 90%. 이것만 하면 돼. 악의 매수인. 자, 일단 선의 매수인 담보책임 내용은 주로 계약 날려버립니다. 해제, 손에 있으면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 해제, 손해배상. 일부 이 두 개만 뭐가 나온다? 대금 까. 일부 20%가 제 거여서 내가 못 받아요. 그러면 까야지, 살 때. 하지만 나는 남은 부분 안 삽니다.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일부에만 대금 감액이 나와요.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면적 부족, 일부가 멸실했다. 일부에만 대금 감액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3개예요. 대금 감액. 나 남아있는 부분만 안 삽니다. 전부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오는 거야.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게 일부에서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 자, 영인권 제한, 해제, 손해배상인데 무조건 해제가 안 돼요. 전세권자 쩌놈 때문에 내가 입주가 안 되구나.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영인권 제한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고. 자, 저당권 행사, 해제 손해배상. 그러면 악이 이제 해야겠죠. 악이 매수인, 맨 앞놈 한다겠어. 맨 앞놈. 전부 타인 첫 번째 동네에서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인데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맨 왼쪽 놈이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요. 수용은 선의만, 이걸 먼저 외우는 거예요. 수용은 선의만 할 수 있고 악의는 안 돼. 순서가 악의는 안 돼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절대 안 돼.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지막 동네, 저당권 행사 이 동네는 악의 매수인이 다 해버릴 수 있다.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악의 매수인데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손해배상은 선의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 저당권 행사 5번째 동네의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결국 이놈을 외우는데 이제 외우는 거예요. 동네 나열하고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행사, 저당권 제한,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나열하고 첫 번째 해제, 대금 감액,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맨 밑에 동네는 악의 매수인,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그래서 이 판을 내가 외워버려야 돼요. 포토 영상에 남겨버려야 돼.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해제, 손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이건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외우셔요. 이게 정답주입니다.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죠? 정답주문요.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답주문. 자, 손해배상은 무조건 이행이익배상으로 나와야 맞는 지문. 네가 나한테 이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던 시가상승분, 그거 배상해. 그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거기만 실익배상이고 나머지는 다 이행이익배상이라고 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제책기간이 있죠. 맨 위아래는 특별히 행사기간 제한이 없어요. 중간에 세 놈만 제책기간 법조문이 있는데, 자, 기산점을 장난치죠. 선이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하세요. 그래서 선이는 몰랐으니까 한 날, 악의는 안 날라오면 안 내겠죠? 계약 한 날로부터. 이걸 장난치죠. 이것도 정답쯤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적기간, 선이 몰랐으니까 한 날로부터, 악의는 이미 알았으니까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라. 그러면
권리하자는 정리가 딱 된 거죠. 근데 한두 개 더 해야 돼요. 자, 선의의 매도인의 특징. 매도인 갑이 직계 아니란 걸 몰랐어. 매도인이 선이에요. 지금까지 매도인 갑은 다 타인 권리가 알면서 파는 거예요. 좀 전에 본 건. 근데 여기는 매도인 갑이 직계 아니란 걸 몰라. 선의의 매도인. 제목을 외워요. 매도인 갑이 이 사실을 몰랐다. 선의 매도인. 저 직권 열고 팔았는데 사실은 제 거더라. 못 넘겨준다. 그러면 못 넘겨주니까 이 사람한테 선의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해주면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 외우는 거야. 매도인이 선이야.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은 직권 줄 알고 팔았는데 사실은 병 거더라. 그거예요. 이놈한테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주겠죠? 그때는 미안해 을 내게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시험은 상관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선의 매도 해제 미안합니다.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해주면서. 하지만 매수인 을이 갑은 선인데 이놈 악이야. 그러면 굳이 손해배상까지는 해줄 필요 없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이 사실을 한 악이라면 손해배상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반드시 해. 선의 매도인 해제권이 있다. 선의 매도인도 해제권이 있다. 이렇게도 나오고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자, 하나 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5동네 중 3번째 동네가 제일 중요해요. 얘는 한 문제짜리로 막 나와요. 사례 문제로 토지 1000평 중 200평이 일부 멸실했다. 일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동네 3번째. 수용은 선의만. 수용은 선의만 외우시고 일부니까 3개가 나와.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따라해.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이게 다 우리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나온 지문.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 선의만. 악의가 나오면 주어가 악의 매수인 아무것도 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요. 그게 넘버원이에요. 아까 배웠던 수량 부족.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수용은 선의만. 주어는 선의로 나와야 돼. 만약 악의로 나왔다.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자, 그걸 정확히 하고 이제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이 대본 판례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담보 책임으로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요렇게 을은 갑한테 물어야지. 일부 멸실, 일부 부족하다 해서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오로지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오로지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거지. 일부 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고 했구나. 두 번째, 일부 멸실, 일부가 불능이죠. 따라서 원시적 전부 불능, 전부 날아갔을 때 작동되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두 가지가 안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날아가야 돼. 건물이 전부 멸실. 기억나요? 전부 멸실, 토지가 전부 수용,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근데 지금은 일부죠. 전부 멸실이 아니라 일부 멸실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동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부 멸실 동네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비록 일부 멸실, 일부 부족이지만 일부 무효 효과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뭘로 해라?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담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분만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딱 이거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오로지. 일부 무효 부당이득 반환 안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안 돼. 두 가지는 안 돼요. 오로지 담보 책임. 대금감액, 전부해제, 손해배상. 오로지 이걸로만 해결하는 거지. 일부 무효를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안 돼. 전부 불능에서 나오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도 안 돼. 안 돼. 자, 이건 10분간 쉬고 할게요.